편도가 큰 것과 편도염이 잘 생기는 것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근데 남들보다 편도가 크면 편도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편도가 어. 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편도의 크기는 어떻게 좀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편도의 크기는 크기에 따라서 총 0부터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편도 크기 0은 수술적으로 제거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입안을 봤을 때 편도가 보이지 않고 양 옆에 2개의 근육이 보이게 됩니다. 편도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말하는데 앞쪽 근육을 국의 설근, 뒤쪽을 국의 인두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두 근육의 경계를 저희가 편도궁이라고 하는데요. 그레이드 1은 편도궁 안에 편도가 위치한 경우를 말하고 그레이드 2는 편도궁까지 다 확장된 경우 그리고 그레이드 3는 궁을 넘었으나 정중성까지는 확장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 그레이드 4는 정중성까지 침범해서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4번은 정말 많이 부어 보이네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럼 보통은 어떤 그레이드 정도일 때 평균 크기라고 보면 될까요? 이 편도 크기에 대해서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그레이드 1과 2 정도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편도 비대가 심한 편이라고 하면 그레이드 3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요. 근데 편도는 어릴 때는 크지만 성인이 될수록 좀 작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절대적인 크기 변화가 없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성장하면서 이제 구강의 공간이 크기가 커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편도 크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좀 이 편도가 큰 분들도 있나요? 맞습니다.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편도가 비대한 경우가 있고 이는 대부분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천적으로 편도가 큰 경우에는 타고나기를 편도염 걸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될까요? 작은 사람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조금 높아진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크기가 크다고 전부 다 편도염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편도염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눠보면 될까요? 급성 편도염은 편도 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의 질환으로 급성기에는 인후 건조감, 건태감, 발열, 그리고 인후 축만감, 연하통, 이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재발성 급성 편도염은 급성 편도염이 1년에 4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하고 2년 연속해서 5회 발병 또는 3년 연속해서 매년 3회 이상 발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만성 편도염은 지속적인 편도염으로 만성적인 인후통, 악취호흡, 편도결석, 압통성 경부, 림프절 병증이 있는 경우 다른 원인이 없다면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 재발성 급성, 만성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편도염의 증상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반적인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후통이나 침 삼킬 때 통증, 귀통증이나 구취, 발열, 쉰목소리가 나거나 편도선에 나타나는 흰색 또는 노란색 반점, 심한 경우에는 경부, 림프절, 비대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임상 증상과 신체 검진, 필요한 경우엔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편도선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보통은 한 며칠 정도나 지속이 될까요?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증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3, 4일 정도만 지나도 처음보다는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목감기가 걸리면 목이 부었어, 그래서 열이 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목감기와 편도염은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질환인가요? 저희가 이제 감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상기도에 생기는 일반적인 염증을 다 통칭해서 말한다고 하면 네. 편도염은 상기도 중에 편도 자체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감기 안에 편도염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목감기라고 부르는 상태와 이 편도염을 딱히 다르게 볼 필요는 없겠네요. 넓은 의미에서는 굳이 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나 경과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후염과 편도염 이것도 좀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두 질환은 다른 질병인가요?
인후염이라는 것은 이제 인두와 후두에 생긴 염증을 말하고 편도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도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데요. 염증이 그렇지만 이제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치료 방법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자세하게 구분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인후염이나 뭐 목감기 외에 편도염으로 착각하기 쉬운 질병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종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구내염이 편도 주위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증 부위가 비슷해서 편도염이 아닐까 해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찰을 통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 바이러스와 세균. 그러니까 다른 뭐 감기와 마찬가지로 이 편도염도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편도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원인이 되겠는데 편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 균주로는 세균이죠.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이고 포도상구균, 폐렴구균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빈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동기 전 유소아에서는 바이러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세균 감염의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개인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 흔히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편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일교차가 심해지는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좀 더 많이 발생한다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는 변화하는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몸 안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쉽게 편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미세먼지도 편도염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점막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진 않지만 인두, 후두나 편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편도염이 전염, 그러니까 감염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감염 원인에 따라서는 전염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 감염 원인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위생관리는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병증. 편도염을 좀 심하게 앓다 보면 이런 합병증이 좀 흔하게 나타나나요? 증상이 발생하고 치료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합병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치료 시기를 이제 놓치거나 구강 위생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편도 주위에 고름이 차는 편도 주위 농양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통해서 필요하면 고름을 배액하는 시술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네. 편도염과 편도결석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주로 하얀색의 삼출물들이 표면으로 깔려 있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편도결석 같은 경우는 구강을 봤을 때 노란색 결석같이 돌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진으로는 흰색 같지만 자세히 보면 노란색으로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편도염의 경우 급성 염증 반응으로 인해 편도 주변 발적과 인후통, 발열 증상을 동반하게 되지만 결석 같은 경우는 편도 주위 염증 소견과 발열 증상 없이 단순히 통증은 아니고 목에 이물감이나 구취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편도염 치료법도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급성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되겠고 만성적인 경우에는 편도선 절제술, 수술적 치료가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이냐 만성이냐 좀 구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편도염의 치료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급성 편도염인 경우 어떤 치료를 적용하게 될까요? 급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항생제와 해열 진통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와
충분한 수분 섭취, 가글,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알아본 것처럼 성인보다는 좀 편도가 큰 만 9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잘 생기는 질환인데요. 근데 사실 아이에게 이 항생제 먹이는 거 좀 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세균 감염인 경우 항생제 처방은 좀 필수일까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 확실하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 자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생제 복용을 더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항생제를 복용하다가 증상이 나아졌으면 중단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3, 4일 정도만 지나도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는데 네.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중단을 해버리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항생제 복용을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생제는 처방 받으신 만큼 쭉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속설일지도 모르겠지만 편도염에 걸리면 좀 차가운 음식을 먹어주면 좋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일부러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선생님? 급성기 통증이 심할 때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진통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차가운 물로 가글을 많이 하시는 것도 진통 효과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편도염 때문에 그 수술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받아도 되는 걸까요? 받아도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편도는 상부 호흡기계 면역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데 편도를 제거한다고 해서 면역 결핍이 일어나거나 면역 저하가 된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대해진 편도와 아데노이드 때문에 상기도염증이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으로도 쉽게 번질 수 있겠고 평소 심한 코골이 증상이 있다면 제거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편도 제거술 후에 이 목소리 변화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데노이드 절제술과 같이 편도 절제술을 시행하다 보면 과비음, 이제 코 울리는 소리죠. 네. 그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문 합병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 직후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기관 삽관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부종도 생기고 목젖으로도 많이 붓기 때문에 일시적인 목소리 변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2, 3주 정도 회복 기간 갖고 붓기 다 빠지고 하면 수술 전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식물 섭취를 좀 많이 주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편도 절제한 부위 점막이 치유되는 동안에는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고 미음이나 죽, 유동식으로 유지하시는 게 수술 후 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